고전소설을 쉽게 읽는다. 책 읽은 티 나는 곳 책티입니다. 세계 최악의 독재자라고 하면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히틀러, 마오쩌둥, 아니면 위쪽 동네의 김씨 부자? 가장 잔혹하고 무자비했던 독재자는 바로 스탈린일 것입니다. 대숙청으로 수천 명의 군 장성을 제거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 정적들을 잔인하게 죽였으며 우크라이나의 수백만 인민들을 굶어 죽게 한 장본인 스탈린. 소련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된 독재자 스탈린에게 반기를 든다? 그건 상상도 할 수 없죠. 근데 여기 어떤 작가가 스탈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이 오염되고 소련이 전체주의에 빠져버렸다고 용기 있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조지 오웰. 그가 전체주의 소련과 스탈린을 비판하기 위해 쓴 책이 바로 오늘 읽어볼 동물농장입니다. 동물농장 너무 평화로운 제목 아니냐고요? 재롱 부리는 댕댕이가 뛰놀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조지 오웰은 동물농장에서 사람 대신 동물들을 등장시켜 소련과 스탈린을 비판했죠. 동물들이 벌이는 사회 비판이라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군요. 지금 바로 동물농장을 읽어보자고요. 1번 동물농장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전체 10챕터 중 5번째 챕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여느 농장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매너 농장. 어느 날 밤 그 농장의 동물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헛간으로 모여듭니다. 헛간의 높은 연단에 자리 잡고 앉아있는 늙은 수태지 메이저는 이렇게 말하죠. 동무 여러분, 우리 동물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힘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인간을 위해 일을 하지만 숨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먹이만 먹고 쓸모 없어지면 그날로 참혹하게 도살당합니다. 우린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하죠? 바로 인간 때문입니다. 인간은 우리의 진정한 적이자 유일한 적입니다. 생산하지도 않으면서 소비만 하는 저 인간을 모두 제거하고 동물의 노동 생산물을 동물들이 나눠 가집시다. 자, 동무들 반란을 일으킵시다. 반란을.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평등한 농장을 만듭시다. 헛간에 모인 모든 동물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낸 뒤 그날부터 인간을 몰아내고 동물을 위한 세상을 만들 반란을 준비합니다. 마침 돼지들이 동물들 중에서 가장 똑똑했기에 이들이 주도적으로 반란을 준비합니다. 그 중에서도 리더격인 돼지가 셋 있었어요. 쾌활하고 여러 가지 재주가 있는 스노우볼, 고집이 세고 다소 사나워 보이는 나폴레옹, 그리고 언변이 뛰어난 스퀼러. 이들은 메이저의 주장을 동물주의란 사상으로 발전시켰고 동물들을 규합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게으른 농장 사람들이 하루 종일 먹이를 주지 않자 동물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난리를 일으킵니다. 매너 농장의 주인 존스가 깜짝 놀라 채찍을 휘둘러봤지만 동물들은 오히려 그를 몰아내고 농장을 점령해버리죠. 그렇게 대본에도 없던 반란이 성공해버립니다. 이제 돼지들은 이 농장을 동물농장이라 명명하고 7가지 새로운 규칙을 만듭니다. 먼저 자기네의 정체성을 명확히 합니다. 무엇이든 2발로 걷는 건 적이고 4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건 친구이다. 자본가는 적이고 노동자는 동지라는 것이죠. 그 다음 금기사항을 정합니다. 어떤 동물도 옷을 입거나 침대에서 자거나 술을 마시거나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자본가들처럼 착취하지 말자는 다짐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이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계급 해방을 말합니다. 그런데 동물들의 이 주장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네, 바로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서 주장하는 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에요. 자본가들의 착취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의 해방을 인간의 착취에 고통받는 동물들의 반란으로 바꿔놓은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공산주의를 기치로 내건 혁명이 1917년 11월 러시아에서 터지게 됩니다. 짜르 니콜라이 2세가 통치하던 러시아는 당시 민중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유럽을 따라잡는 산업강국이 되겠다며 농민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물리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은 잔인하게 탄압했습니다. 게다가 1914년엔 자신만만하게 제1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었지만 하필 상대가 독일이라 연전연패하게 됩니다. 병사로 끌려간 농민들은 독일군에게 주거나 황제한테 대들러 주거나 매한가지란 생각에 연달아 혁명을 일으키고 마침내 1917년 2월 혁명과 10월 혁명으로 공산주의 국가 소련을 세우게 된 것이죠. 이 혁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두 사상가 마르크스와 블라디미르 레닌은 늙은 수태지 메이저로 표현됐습니다. 인간을 몰아내는 반란에 앞장선 돼지 스노우볼을 레닌과 함께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킨 트로츠키고요. 이제 똑똑한 돼지와 동물들 앞에는 평등하고 풍요로운 나날만이 펼쳐진 듯 했습니다. 인간이 사라지자 동물들은 완전 살판 났습니다. 동물들은 각자 능력에 따라 열심히 일했고 주말엔 편히 쉬었으며 먹이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죠. 게다가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동물들은 머리가 나빠 알파벳만 겨우 익혔지만요. 그런데 행복한 동물 농장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바로 이 농장의 관리 역할을 맡는 똑똑한 돼지들이었어요. 먼저 두 우두머리 돼지인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은 사사건건 충돌했고 의견 합치를 이루는 경우가 절대로 없었습니다. 똑똑한 두 돼지가 정책을 놓고 부딪힐 때 다른 동물들은 갈팡질팡하기만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 돼지들이 목장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모두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나중에 사과까지도 모두 돼지들만 먹게 됐죠. 동물들이 돼지들한테 왜 너네만 우유랑 사과를 먹냐? 우리도 좀 나눠 먹자 하니까 글쎄 말 잘하는 돼지 스킬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동무들, 여러분은 설마 우리 돼지들이 저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는 무슨 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죠? 우리도 먹기 싫은데 건강 때문에 억지로 먹는 거예요. 만약 돼지들이 우유와 사과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존스가 다시 오게 돼요, 존스가. 동물들은 존스와 인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만은 원치 않았기에 기겁을 하며 손살을 쳤고 그렇게 우유와 사과는 모두 돼지들의 몫이 됩니다. 평등했던 농장에 점점 특권이 생기고 있네요. 동물들이 반란을 일으켜 인간주의를 내쫓고 스스로 일을 꾸려가는 멋진 농장이 됐다는 소문이 점점 퍼져갑니다. 인간들은 난리가 났죠.
야, 저거 어차피 얼마 못 가서 망할 거야. 멍청한 동물들이 무슨 농장을 운영한다 그래? 근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동물들은 굶어 죽기는커녕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주변에서 농장을 운영하던 인간들은 이를 두고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동물 농장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자기네 농장의 동물들도 영국의 짐승들 노래를 부르지 않나, 전에 없이 반항기를 보이지 않나 골치가 여간 아픈 게 아니었거든요. 특히 폭스워드 농장과 핀치필드 농장에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총을 들고 선두에 선 존스와 함께 동물 농장을 탈환하기 위해 기습 공격을 가합니다. 하지만 스노우볼은 이미 일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침착하게 동물들을 지휘한 뒤 외양간으로 인간들을 유인해 물리친 데 성공합니다. 특히 스노우볼은 총을 들고 있는 존스에게 용감하게 달려들었고 등에 총을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매섭게 싸웠습니다. 그 공로로 스노우볼은 복서와 함께 동물 영웅 1등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죠. 그러면 이 외양간 전투는 실제 역사에서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걸까요? 앞서 살펴봤듯 1917년 10월 혁명이 성공하면서 레닌과 트로츠키 등 혁명 세력은 본격적으로 공산주의 국가 건설에 나섭니다. 하지만 혁명 이후에도 여전히 왕당파는 상당한 세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은 공산주의 세력에 반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공산주의가 유럽으로 확대되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유럽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백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죠. 그렇게 해서 발발한 것이 바로 적군과 백군 사이의 전쟁, 적백내전입니다. 막강한 화력과 지원에 힘입어 초기에는 백군이 우세한 듯 했으나 결국 1922년 적군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면서 소련이 결성되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트로츠키는 전략과 전술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며 전쟁 승리를 이끕니다. 이 적백내전과 트로츠키의 활약이 동물농장에서는 외양간 전투를 진두지휘한 스노우볼로 표현됐습니다. 외양간 전투의 승리로 동물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이제 이 동물들 앞엔 그 어떤 장애물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동물들이 다 동물주의에 충실했던 건 아닙니다. 각설탕과 댕기를 좋아하는 흰 암말 몰리가 특히 그랬죠. 몰리는 노동 시간에 지각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날이 많아졌고 심지어는 옆 농장 일꾼에게 어루만져지는 장면이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몰리의 마구간 자리에서는 집단 밑에 숨겨둔 각설탕과 댕기 다발이 발견됐고요. 그리고 며칠 뒤 몰리는 소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며칠 뒤 몰리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땐 형형색색의 댕기를 맨 채 이륜마차의 굴대를 메고 있었습니다. 노동자 몰리가 자본가 인간에게 스스로 노예처럼 일하는 모습은 참 안타깝습니다. 댕기와 각설탕은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자본가들이 만들어낸 사치품에 불과한데 말이죠. 그렇게 명품과 사치품으로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착취당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한편 시간은 흘러 겨울이 되었습니다. 동물들이 맞이하는 첫 번째 겨울에 돼지들은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똑똑한 돼지들은 농장의 모든 정책적 문제를 짜냈습니다. 물론 돼지들의 안건도 총회 표결에서 동물들의 투표를 통해 인준을 받아야 했죠. 문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두 돼지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이 사사건건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둘은 언제나 의견 일치를 보는 일 없이 갈등했습니다. 머리가 좋고 연설 실력도 좋은 스노우볼은 자주 다수의 지지를 받았지만 막간 교섭으로 지지를 얻어내는 데는 나폴레옹이 한 수 위였습니다.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던 이들은 결국 풍차 건설 문제를 두고 크게 충돌하게 됩니다. 스노우볼은 축사 옆 둔덕에 풍차를 세우면 그 동력으로 농장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전기만 들어오면 농기계도 돌릴 수 있고 삶의 질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될 거라고 하면서요. 그러나 나폴레옹은 스노우볼의 그런 계획들이 모두 쓸데없다고 말하면서 스노우볼의 목차 설계도엔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뭔가 때를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죠. 게다가 이들은 풍차 건설 말고도 농장 방어 문제를 둘러싸고도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스노우볼은 앞으로도 인간이 계속 쳐들어올 것이니 더 많은 비둘기들을 농장 밖으로 보내 동물들이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물들이 운영하는 농장이 많아질수록 동물농장 또한 안전하겠죠. 반대로 나폴레옹은 농장 방어에 실패하면 바로 끝이라면서 동물들이 총기를 구입해 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풍차를 건설해야 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농장을 방어할 수 있을지 동물들은 갈팡질팡하기만 했습니다. 실제로 스노우볼 즉 트로츠키와 나폴레옹 즉 스탈린은 레닌 사후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입니다. 혁명 직후 레닌과 함께 경제 개발을 추진한 트로츠키의 반기를 든 스탈린은 그의 경제 정책이 인민들에게 무리한 부담을 지울 거라 비판합니다. 또한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스노우볼의 영구 혁명론에 맞서 소련 자체의 공산주의화 발전에 신경 써야 한다는 일국 사회주의론을 펼치죠. 드디어 농장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회의날이 되었습니다. 스노우볼은 여느 때보다 더 격정적으로 풍차 건설의 장점을 열거했죠. 나폴레옹은 그의 연설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회의 도중 갑자기 꽥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 높고 날카로운 소리에 어디선가 개가 사납게 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커다란 개 9마리가 회의장을 덮쳤습니다. 개들은 곧장 스노우볼을 향해 돌진했고 스노우볼은 비명 한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겨우 도망쳐 농장 울타리 밖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개들은 반란 직후 나폴레옹이 몰래 다락방에 숨겨 기른 새끼 강아지들이 장성한 것이었죠. 나폴레옹은 아직도 어안이 벙벙한 동물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일요일 아침에 회의는 폐지될 것이다. 농장 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는 돼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결정할 것이고 그 위원회는 내가 주재한다. 동물들은 매주 일요일 아침 그 다음 주에 할 일을 명령받게 될 것이고 더 이상의 토론은 없다.
이것으로 동물농장은 하루아침에 민주적 의사결정을 상실하고 권위주의 집단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동물들은 이건 뭔가 아니다 싶었지만 양들이 계속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를 엄청나게 큰 소리로 외쳐대고 개들이 무섭게 으르렁대는 탓에 반항조차 하지 못했죠. 심지어 나폴레옹과 그를 도와 선전선동을 담당하는 돼지 스쿨러는 황당무계한 풍차건설 계획을 주장한 스노우볼이 범죄자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사흘 후 나폴레옹은 풍차건설 계획을 발표합니다. 풍차건설은 말도 안 된다고 반대했던 나폴레옹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나폴레옹은 나쁜 스노우볼을 쫓아내기 위해 일부러 풍차건설에 반대하는 척 해보였다고 하면서 이게 다 고도의 전술이라고 둘러댑니다. 동물들은 이번에도 어리둥절했지만 스쿨러의 언변과 사납게 으르렁거리는 개들 때문에 아무 항의도 하지 못했죠. 소설에 나오는 풍차건설 계획은 실제로 스탈린이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말합니다. 트로츠키와 그 세력을 수창한 스탈린은 낙후된 소련이 본격적으로 공업화의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이 계획 이후 실제로 소련의 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인민들의 삶은 오히려 피폐해졌습니다. 무리한 노동 착취와 권위주의 정권의 수탈 때문에요. 나폴레옹의 동물농장도 왠지 비슷한 꼴이 될 것 같군요. 전체주의의 수량이 점점 빠지고 있는 동물농장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 2부에서 더 읽어보겠습니다.